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모은 4억 원을 잃고도 다시 자신의 이름을 세운 사람입니다. 혹시 요즘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를 켜드리는 곳입니다. 구독하시면 당신의 이야기 속에도 언젠가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66살입니다. 평생을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고 믿었죠. 매달 같은 날 월급을 받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남들에겐 지루한 반복이었겠지만 저에겐 삶의 질서였습니다. 책상 서랍에 눌어붙은 서류철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부장님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오래 묵은 정장을 벗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모았던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4억 원. 그 숫자가 제 50대와 60대의 희로애락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자. 남의 명함 뒤에 숨지 말고 내 이름 석자로 간판을 걸어보자. 그 소망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은퇴 첫 주 저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마다 볕이 다른 표정으로 떨어지더군요. 한낮의 햇살이 유리창에 반짝일 때마다 마음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여기서 커피 향이 새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창틀을 하얗게 칠하고 나무 의자를 몇 개 놓고 손님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하고 앉아 쉬어가면 얼마나 따뜻할까. 상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그 무렵 오래 알던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가게 자리를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믿음은 오랜 시간을 버틴 사다리 같았습니다. 함께 발로 동네를 훑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2층,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코너, 퇴근길에 사람들이 눈으로 한 번 더 쓸어볼 만한 유리창. 저는 노트를 꺼내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가게는 커피만으로 서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공간의 표정, 손님이 앉아 있을 때 흐르는 시간, 사람들이 떠나며 마음속에 남기는 온기. 이런 것들을 채우고 싶었어요. 계약을 앞두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전 재산을 쥔 손이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저는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은 꿈 같았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졌고 커피 머신의 숨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와 오늘 첫 잔 맞죠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하고 잔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종이컵이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 같았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정신이 없었지만 몸은 가볍고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친구와 눈을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해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손님의 발걸음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비가 잦아지며 골목이 조용해졌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지 않는 동네의 느린 호흡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료값이 오르고 공과금 고지서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버티면 봄이 오겠죠. 손님들 취향을 더 세심하게 적었습니다. 테이블 간격을 바꾸고 음악의 볼륨을 낮추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손님의 마음을 붙잡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계는 친구가 맡았습니다.
저는 바에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가게의 표정을 책임졌죠. 밤마다 장부를 넘겨보며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의 잉크가 어느 날부터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출이 유난히 길어졌고 수입의 줄이 얇아졌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웃었지만 가슴속 어두운 점 하나가 자꾸 번졌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생긴 건 아닐까요? 퇴근길, 젖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을 때 나는 딸깍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한 이 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대답을 미루며 제 등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밖을 내다보던 제 얼굴이 그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커피 향이 아닌 눅눅한 냄새가 가득한 공간 속에서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평소보다 늦게 왔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좀 쉴까요?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세무서 공문과 밀린 임대료 명세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납품대금, 미지급금. 그 모든 숫자들이 한꺼번에 제 눈앞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버티면 된다고.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출근길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동이체가 연체되었다는 안내였죠.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통장 잔액이 비어 있었고 통장에 남은 입출금 기록엔 익숙지 않은 계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불빛만이 깜빡이며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커피잔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제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4억 원.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제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뒤집히고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가 안 되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제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 너머의 낯선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채무자 본인 맞으시죠? 그 말이 귀를 때리며 맴돌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벨이 울렸고 문틈에는 연체 통보서가 꽂혔습니다. 이웃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사업 망했다더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식탁엔 침묵이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만 방안을 메웠습니다. 저는 가끔 방 한구석에 앉아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텅 빈 숫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자신감, 자존심,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들이
순서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들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요?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제 가슴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내 이름을 잃지 말라고. 그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작은 목소리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몰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어둠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 창밖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라면 물이 끓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묵묵히 도시락 하나를 올려놓았죠. 달걀 2개와 김치, 그리고 밥 한 덩이.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말을 할 힘이 없다는 걸요. 저는 그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거리는 아직 어둑했고 가로등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일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현관문을 닫을 때 들려온 덜컥하는 소리가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며칠 동안 구인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노동청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틈에 섰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나이만 유난히 떠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끄러움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자리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편의점 야간 근무자 모집 공고였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최소한 숨은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젊은 점장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일 잘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써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커피 대신 컵라면 냄새가 가득한 공간, 젊은 손님들의 웃음소리,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에 서 있는 제 2손은 오랜만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자 손님이 끊겼습니다. 저는 진열대 사이를 돌며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음료수병 라벨이 가지런히 맞춰질 때마다 이상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러나 분명히 제 손으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냄새, 허리의 통증, 그리고 바람의 차가움. 그 모든 게 현실이었고 그 현실 속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 급여 명세서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97만 원. 4억에 비하면 티끌이었지만 저는 그 봉투를 2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첫 기록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이거 내가 번 돈이에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 잃었지만 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남았구나.
누군가는 이걸 실패라 부를지 모르지만 제겐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몸이 바닥으로 스르르 내려앉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불빛을 따라 걸어가면 다시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아주 작은 꿈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공기가 매서웠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저는 편의점 문을 열며 오늘도 괜찮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익숙한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번쩍이며 켜졌고 저는 기계적으로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늘 허전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퇴근길 버려진 목재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공사장에서 쓰다 버린 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나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낡은 책상 서랍을 제가 직접 고쳐주던 기억이었죠. 망치를 잡았던 그 손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 나무 조각 몇 개를 주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걱정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이었으니까요. 방 한켠에 오래된 톱과 사포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도구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게 신기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저는 나무를 다듬고 닦았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냄새 같았죠. 며칠 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어 나무를 다듬고 조립했습니다. 결국 작은 커피 트레이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모서리가 삐뚤고 색이 고르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트레이를 편의점 카운터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님이 계산을 하며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이런 거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조심스레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올렸습니다. 버려진 나무로 만든 첫 번째 트레이입니다. 그렇게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을 올리고 잊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색감이 너무 따뜻하네요. 손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끝의 온기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편의점 근무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작업을 했습니다. 아내도 어느새 조용히 제 옆에서 못을 건네주고 톱밥을 쓸었습니다. 우리 둘의 하루는 그렇게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손에 생채기가 나고 손톱 밑이 시커멓게 변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요즘 달라졌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오래된 주름 사이로 미세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트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였고 내 이름으로 다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보자. 내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세상과 마주해보자. 그 결심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문을 나서는데 빗방울이 얼굴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편의점 일을 마치고 남은 돈을 모아 낡은 창고를 하나 빌렸습니다. 허름한 벽돌 건물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천장은 물이 새었지만 제 눈에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방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벽에는 손때 묻은 합판을 붙이고 커다란 못 하나하나를 망치로 박았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잡히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 이름을 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방 이름은 오래 고민 끝에 정했습니다. 영수목공. 이름 석자를 걸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페인트로 글자를 그려 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숨죽였던 시간들이 모두 제 뒤에서 떠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SNS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저는 마치 복권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고객은 대학생이었고 선물용으로 나무 트레이를 원했습니다. 저는 한 조각 한 조각을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실패하지 말자. 손끝에 닿는 나무의 결이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 같았습니다. 완성된 트레이를 포장하면서 눈가가 저릿해졌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난날의 좌절과 새로 태어난 의지였으니까요. 그 트레이가 세상 어딘가로 떠난 뒤 며칠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보다 더 예뻐요.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 한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건 돈보다 명예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의 흔적을 알아봐 준다는 것. 그건 오래된 꿈이 현실로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개, 이틀에 2개. 공방의 불은 밤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새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 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피로였습니다. 어느 날 택배를 보내고 공방 문을 닫는데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공방을 둘러보더니 웃었습니다. 요즘 이런 손맛 보기 힘들죠? 참 좋네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있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고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묵묵히 손을 움직였고 나무 냄새 속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쌓여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공방 한켠에 조그마한 꽃병을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들길에서 꺾어온 민들레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노란 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땅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는데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공방에 불을 끄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방 앞 담벼락에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며 그 향을 맡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도 봄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SNS에 올린 나무 트레이 사진이 어느 날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공유를 했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건 오랜만에 봐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께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손끝을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제 일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한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힘낼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기자가 공방으로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제 작업 모습을 찍으며 물었습니다. 나무를 만질 때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주문 문의 협찬 요청, 심지어 방송 출연 제안까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기사 제목으로 걸린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의 회사 이름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세상에 불리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문이 늘어날수록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혹시나 품질이 떨어지면 어쩌나 실망시킬까 두려웠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하며 나무를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도마에 칠을 하다 손을 베기도 했지만 피가 배어나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제 인생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직접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흰 머리를 질끈 묶은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은 트레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손주 결혼 선물로 주려고요. 제가 만든 걸 쓰신다니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짧은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실패가 다 용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방 문을 닫으며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퇴근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아쉽기만 했습니다. 손에 남은 나무 향이 삶의 냄새 같았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느꼈던 공허함 대신 이젠 제 손끝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공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사장님이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목수입니다. 아직도 배우는 중이에요. 그 말에 아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사라질 것 같던 이름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다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란 걸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볕이 공방 창문을 가득 채웠고 나무 냄새 속에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한 상품을 포장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새 손님이 많아져 포장 상자들이 공방 한쪽 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포장지 위엔 영수목공이라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때 그 이름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주문 문의려니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목소리에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익숙했습니다. 한때 저를 가장 깊이 믿게 했다가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야, 오랜만이지.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베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미안했다. 내가 다 망쳐놓고도 도망쳤어. 지금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내 소식 들었어. 잘 됐다며.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상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추억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제 많이 늙었고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으로 산다는 걸요. 전화기 너머로 그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잘 살아봅시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그 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며칠 뒤 작은 박람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지역 장인들을 초대해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름을 걸었잖아요. 세상에 보여줘야죠. 결국 저는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제 작품이 놓였습니다. 트레이, 도마, 작은 의자까지 하나하나 제 손끝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작품을 만지고 사진을 찍고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끝으로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랜 시간 얼굴을 못 봤던 그 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사 봤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는 실패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네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난 뒤 저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반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자리 잡은 손바닥. 그 손이 내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일할 이유를 되찾은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참 고생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 인생은 망한 게 아니라 다시 피어난 거였어요. 그날 창밖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제 이름이 조용히 빛나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나무 냄새가 들어오고 새소리가 잔잔히 깔립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출근 준비로 허둥대던 날들이었는데 이젠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방으로 들어서면 하루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나무 조각들이 가득합니다. 어제 다듬다 만 도마, 손님이 주문한 의자, 그리고 제 손이 닿은 자국들. 그 모든 흔적이 제 인생의 기록 같습니다. 나무의 결 하나하나에 제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돈으로 평가받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손끝의 정직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가끔 젊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무 일을 배우고 싶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무는 서두르면 부러집니다. 천천히 결을 따라가야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제게도 위로가 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시절, 새벽마다 떨던 손이 이제는 자신있게 나무를 다듬습니다. 그 손에 생긴 굳은 살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버텨낸 시간의 증거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봅니다. 4억 원을 잃었는데 후회되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돈으로 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 가족의 사랑, 그리고 내 이름의 가치.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무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 서서 나무를 손에 쥐어주자. 그 눈빛 속에 옛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젊은 날의 저요. 아이들이 톱을 조심스레 움직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오래된 상처들이 조금씩 갈려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저도 이런 거 만들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뭉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무렵 공방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변했지만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나무 가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먼지이자 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된 집의 따뜻한 숨결 같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참 잘 버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그랬죠.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멀리 공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수목공. 이제 그 글자는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 이름을 잃지 않으려다 돈을 잃었지만 결국 이름을 지켜서 제 인생을 되찾았네요. 밤이 깊어지면 공방 불빛이 골목을 밝힙니다. 그 빛 아래를 누군가 걸어갑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언젠가 제 이야기처럼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했고 내 이름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이름은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결국 인생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 사람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누군가의 이야기로 남길 수 있도록 이 채널이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생의 장을 함께 넘겨보세요.